오늘의 플러스, 일본이 꺼내든 조선업 부흥카드, 우리에겐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인사이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기존에 우리와 중국에 밀렸던 조선업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다시 키우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을 지배했던 강자였는데, 그렇죠. 1990년대부터 점점점 줄어들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시장 지배율, 시장 점유율이 5%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거기 위기 의식을 느끼고 2034년까지 예.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쇠퇴를 계속하고 있던 일본 조선업의 방향을 바꿔서 예. 이제 시장 점유율도 늘리고 생산 캐파도 늘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조선업을 늘리고 싶다고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조선업도 어떤 필요가 있어야 누가 배를 사줄 거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실제 뭐 물동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 배가 필요한 그 뭐랄까요? 선수, 선박 용량 이런 게 진짜 부흥을 할 만큼의 규모는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일본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일본은 이제 세계 3위의 해운 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를 다 배로 들여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또 보면은 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섬이 4개 있고 네. 그 외에 작은 섬이 많고 또 일본은 우리보다 산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섬과 섬 사이 섬 안에서의 동해안, 서해안 왔다 갔다 할 때도 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한 총 선박에 필요한 물량이 선박 단위로 GT라는 단위가 있는데 네. 연간 1,800만 GT의 네. 새로운 배의 어떤 건조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일본 조선업의 건조 능력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이 필요한 배의 절반은 이제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본 조선업이 이제 점점점 쇠퇴하는 속도가 네. 가팔라지고 있다. 즉 일본이 기존에 이제 대형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형 상선 시장에서는 정말로 많이 쇠퇴를 했고 네. 그동안 일본이 그 자국에서 내수로 쓰고 있는 좀 규모가 작은 배 그 시장은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일본 조선업도 소멸을 하고 네. 일본의 어떤 해운이 필요한 배도 다 외국에 사다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대 방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일본의 의지와는 달리,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기간 동안 해운 물동량이라든가 배가 필요한 어떤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배를 덜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조선업이 쇠퇴한 건가 이런 그냥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3대 해운 뭐랄까 수요가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탄탄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뺏겼다는 건 내부 경쟁력이 이미 상실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맞고 예. 또 일본 안에서의 이제 일종의 변명도 맞습니다. 네. 이 변명이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국가가 전폭적으로 조선업을 지원을 해서 소위 이제 국가 플레이어들의 경쟁과 예. 일본의 산업계의 경쟁은 사실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예. 근데 상대방은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조선업을 밀어주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국가가 잘 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 뭐 점점점 외국인에게 좀 맡기다가 자연스럽게 쇠퇴하겠지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예.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세계 질서가 이제 좀 흔들리거나 네. 혹은 이제는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은 자기들 손으로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예. 몇 년 안에 반드시 온다라는 어떤 안보 의식의 그런 각성도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 뭐 이제 저희가 주말에 깜짝 놀란 뉴스를 들었죠. 이란에 전쟁이 나고 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너무나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동산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제
석유가 뭐 이건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그 위협이 장기화돼 가지고 이제 기름 재고가 떨어졌어요. 예. 그럼 무조건 이제 기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해운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어떤 해운사한테 이런 일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해운사. 네. 그 나라가 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너희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배를 줬으니까 우리 국가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배를 쓰겠다 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네. 배를 이제 특수한 목적이니까 국가에서 몰수를 해가지고 예. 강제로 그 배를 운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소위 국적 선대 네. 혹은 이제 전략 상선대라고 합니다. 예. 그게 필요한데 네. 평화 시에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는 그런 배가 필요한데 예. 이 문제를 가장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략 상선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배가 200척밖에 없어요. 네. 중국은 3,000대가 있습니다. 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지금은 일본이 배가 그런 배가 충분한데 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자기들 나라의 유조선으로 지금 갖고 와야 되는데 예. 만약에 자기가 동원할 배가 없으면 그냥 나라 경제가 거기서 붕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이런 걸 못 느끼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탄탄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으로 우리 해운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로 운항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 배를 써야겠다라는 네. 일단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계산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 계획을 발표한 게 작년 12월 26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과 3달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미국이 이런 이제 흐름을 시작했고 예. 일본이 따라가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자국의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을 결합시켜 가지고 예. 강조하거나 부흥시키는 노력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요. 전략 상선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위기 시에 필요한 배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명분,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 배를 꼭 직접 만들어야 됩니까? 우방 국가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우리 배 사가는 게 최고일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싸게 이제 더 기술력 있게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우방에서 배를 사가면 되는데 꼭 직접 만들어야 됩니까? 조선업의 특성이 많은 인원을 고용한다. 예. 즉 조선소가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고용의 중심은 조선업입니다. 네. 그 조선업은 철강의 수요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기계산업과 뭐 서비스 AS 등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큰데 예.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 해운업이 필요한 배가 1,800만 GT인데 예. 900만밖에 지금 못 만드니까 사실은 그걸 2배 늘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해운업 필요한 것보다 사실 10배 이상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네.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뭐 소위 그냥 내 밥그릇이 있는데 네, 네. 내 밥그릇 밥도 못 챙겨 먹냐. 그렇네요. 이 바보들아 예. 하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네. 닥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선업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키우려는 그 관점에는 흔히 말해서 상선 말고 군함에 대한 고려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에 조선업을 육성하면서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도박이었죠. 네. 그런데 왜 했느냐?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도, 군함도, 총도, 대포도 다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해군력과 조선업 역량은 그 점에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 나라 조선업이 탄탄해야만 필요한 군함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군함을 자기 나라 손으로 못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라가 이 첨단의 해군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해 수호를 위한 이 역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캐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호떡질에 불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다를 이 태평양 대서양을 다 방어해야겠다 하면서 중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겠다. 네. 이 사업이 그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수함 한 번 들여오면은 잠수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2조다. 그러면은 이 잠수함을 30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2조 이상입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예. 잠수함 만든 회사한테 대부분 갑니다. 그렇겠죠. 즉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조선업이 쇠퇴를 하게 되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그야말로 바다를 지키는 게 국가 방위의 핵심인데 예. 많은 군함이 필요한데 네. 그것도 나중에는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흐름을 못 막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군함의 어떤 척수나 군함의 질을 봤을 때 우리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이 세계 3위권 혹은 2위권까지 치고 올라가야만 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세계는 불행한 얘기지만은 각 나라들이 자국의 조선업을 더 강화시키고 해군력을 강화시키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세계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무기들은 굉장히 비싼 구축함이나 잠수함입니다. 예. 이거를 자기 조선업이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외국에 계속 팔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잠수함 한 대만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잠수함 한 대가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 보수 뭐 부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예. 굉장히 이윤을 많이 창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생각은 우리가 자체 수요가 많다. 우리 해군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 조선업이 잘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 배를 가지고 일본의 전통적인 우방국한테 많이 팔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몇 배 남는 장사가 되겠구나 하는 보관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제야 일본이 왜 조선업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은 많이 유실된 그 조선업의 기술력은 일본이 아직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이 사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게 예. 일본이 그 전체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 네. 아직까지 다양한 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고민은 뭐냐면 일단 시설 규모가 작고 노후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업의 어떤 이 첨단 조선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을 이 연구하고 설계를 할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이 예. 두 가지가 사실 일본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그것만 해결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해운사에서 배를 계속 운항을 하니까 이건 굉장한 강점인 게 사실은 일본 조선업이 새로운 배를 개발을 하고 신기술을 적용할 때 자기 해운사들이 그걸 먼저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위험 부담과 펀딩은 정부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기술을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상용화하는 거는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는데 시설과 미래 세대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해볼만하다 하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본격적인 일본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이 조선업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상황을 좀 뭐랄까요? 모니터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요. 앞서 해운업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해운업이 먼저 살아나야 조선업이 살아나는 구조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순서가 길게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짧게 보면 반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나라의 조선업을 이제 부흥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 새로 이제 배를 만드는 그 배를 사줄 나라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전통적인 맥락이 항상 해운업 수요가 있으면 조선업이 따라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운업도 크고 네. 조선업도 어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조선업이 어려울 때 해운업이 받쳐줍니다. 즉 이제 조선은과 해운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이제 해운 호황기 때 조선업에 발주를 하지만 네. 이제 해운 불황이 오면 선주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조선소에 발주를 안 합니다. 예. 그럼 조선소는 이제 10년 사이클에서 보통 보면은 2, 3년은 호황, 나머지는 불황인데 예. 불황기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이제 어떤 조선소들이 살아남고 힘을 기르냐면은 돈을 번 그 선주들이 예. 이제 어느 정도 아직 뭐 해운업이 망한 건 아닌데 국가에서 이 해운업한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까 자국 조선소에다 배를 발주를 해라. 그럼 이게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느냐? 그 배는 일단 가격이 싸긴 쌉니다. 예. 불황이니까. 조선소는 고맙습니다. 주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싼 가격에 매우 좋은 품질로 정성을 다해 배를 만들죠.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해운 다시 호황이 옵니다. 그럼 그 배가
해운업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해운이 호황일 때 배를 발주해야 하면 늦은 거죠. 그렇죠. 예, 타이밍을 왜냐하면 놓치는 타이밍 놓친 거죠. 예. 배는 2년, 3년 후에 나오니까. 예. 근데 해운이 호황될 쯤 배가 나오면은 돈은 그냥 쓸어 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언제 겪었느냐면 2016년에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하고 예. 해운 구조조정이 있고 막 어려움을 겪다가 HMM이라고 정리가 된 다음에 네. 해운도 어렵고 조선도 어려우니까 사실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 이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조정 자금을 모아가지고 예. HMM한테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어려운 조선소에다가 너희가 컨테이너를 발주해라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배가 나올 때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서 해운은 운임이 거짓말같이 10배로 오른 거예요. 야. 그러면서 HMM이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정부한테 빌린 돈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예. 뭐 한때는 영업이익률이 40% 50% 이렇게 냈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돈을 버니까 다시 또 배를 크기를 키우면서 네. 더 강력한 해운사가 된 거죠. 네. 이런 사이클이 중요한데 사이클과 조선과 해운의 협업이 중요한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해운사가 돈이 많습니다. 네. 해운 호황을 지금 겪었고 아직 호황이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네 해운사가 이렇게 호황인데 왜 자꾸 외국 조선소만 가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해운사한테 딱 일본 해운사를 물어보니까 우리 국내 조선소들이 너무 규모가 작아요. 우리가 원하는 배는 대형의 최첨단 배인데 이런 거 못 만들어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돈 대 가지고 조선소 엄청나게 크게 지어줄게. 거기다가 배 발주해.라는 이제 일본 특유의 어떤 이 팀플레이가 시작된 예.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일본 해운사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도 있고 또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또 필요도 있어서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타이밍과 그리고 조건도 맞물려 있는 게 있군요. 자,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기초 상식으로는 컨테이너선은 마치 지하철역처럼 뭐 항구들을 어디 경유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패권이 불거지고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는 뭐 봉쇄에 가까운 수준으로 차단되어 있고 앞으로 정세도 계속 불안정해지면 이 정류장 거쳐가는 정류장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은 앞으로 더 뭐 단기간에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이런 해운 노선의 변화도 일본에게는 이점입니까? 아니면 불이익입니까? 일본은 이제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 그 해운 물동량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물동량은 나눠집니다. 네. 하나는 곡물과 철광석 같은 이제 벌크 화물이 있는데 네. 사실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 이 벌크 화물과 벌크 화물을 만들어내는 광산이나 농장 쪽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 이들은 그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큰 손이고 네. 화물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네. 그 물동량의 운송에 필요한 배들을 자기들이 주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을 일단 주목하고 있는데 예. 그 시장은 생각보다는 이 패권 갈등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 어느 나라든 철광석과 곡물은 예. 가장 최종적으로 수입선을 바꿉니다. 예.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자니까 예. 이거는 정말로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 한은 예. 교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도 웬만하면 미국한테 곡물을 수입하는 거고 네. 네. 이제 브라질이 철광석을 필요하면은 중국에 수출하고 필요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관계인데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네. 물류가 있는데 이거는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제 에너지 물류의 핵심은 석유였는데 예. 석유 사용량이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석유의 생산 중심이 중동이었는데 예. 중동의 비중이 점점 줄고 북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북미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다가 이제는 그게 거의 다 끝나고 네. 오히려 북미가 원유와 혹은 석유 정제품을 수출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는 중동에서 동북아로 오는 그런
에너지 물류가 핵심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원화돼 가지고 북미에서 아시아로 오는 에너지 물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맞는 배는 좀 달라지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배가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미국에서 지어라 할 수도 있고 중국 배는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네. 뭐 우방공만 지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그거는 상당히 새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컨테이너 물류. 예. 이 컨테이너 물류는 이제 복잡한데 일단 당장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지위가 약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물류는 계속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과 북미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꾀야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어떤 공장을 짓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의존하는 중국에 다 몰려있는 공장들이 좀 분산되길 원하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노선도 지금같이 엄청나게 초대형 컨테이너가 이 완행버스처럼 돌아다니는 있는 노선의 경쟁력이 좀 약해지고 네. 포인트 투 포인트를 직접 가는 중형 컨테이너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전략적으로 큰 지정학적 변화를 먼저 보고 예. 그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해운 물류의 변화를 본 다음에 예. 그거에 맞춰서 큰 그림을 짜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이런 흐름을 단순히 뭐 일본은 이제 조선업 끝났는데 네. 뭐 이제 마지막 뭐 몸부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 여전히 일본은 돈이 있고 전 세계의 그런 에너지 상류 개발과 네. 그다음에 자원, 네. 그다음에 철광소 곡물 시장에서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당한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 들어보니까요. 일본은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그릇이 있고 또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기술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력까지 갖춘 해운사의 뒷받침도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미 벌크선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나 곡물은 일본이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새로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 이 부분이 또 고부가치 선박이니까 일본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선박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LNG, 액화, 플랜트 선박 이런 것들인 겁니까? 네, 지금은 LNG선이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서 사실 뼈아픈 그 아픔이 있는 게 네. LNG라는 것의 산업을 이제 최초로 상업화해서 규모를 키운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LNG를 사겠다고 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개발도 하고 LNG 플랜트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터미널도 만들고 한마디로 그걸 독식을 했는데 최소한 그 LNG 운송선 시장은 우리한테 다 뺏겼죠. 예. 이제 일본이 조선업 부흥을 다시 외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18년 이후로 일본 해운사도 우리한테 LNG선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정부나 조선사 입장에서는 참 분통 터질 일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이 LNG 시장을 독점하냐.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이 LNG 시장이라는 게 LNG를 개발하는 회사가 운송도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예. 그 배를 일본 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LNG 수입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물론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 이제 2위 LNG 수입 대국이지만 우리도 LNG 수입하고 유럽도 수입하고 여러 나라가 수입을 하면서 지금은 일본의 비중이 전 세계 LNG 수입량 중에 20% 미만이거든요. 예. 영향력이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LNG 선에 대해서 싸고 좋으면 됐지 꼭 우리가 일본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붙이고 그러면서 네.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지금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런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말이 되는데 네. 앞으로의 시대는 자원과 이 국방과 외교가 결합이 돼가지고 예. 경제와 묶이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냉전 시기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돈 대 가지고 자원 개발하는 쪽에서 다시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게 그게 실제로 이제 말이 되고 있는 게 예. 요즘 뉴스에 나오는 카타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LNG를 많이 생산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1억 톤 이상을 생산하고 뭐 미국하고 카타르, 호주가 1, 2, 3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내년이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카타르가 독보적으로 양강이 됩니다. 한 예. 둘 다 1억 3천만 톤. 근데 카타르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배를 발주하는 권한을 이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자유 경쟁을 시켰어요. 네. 근데 카타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요즘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정을 해버려요. 예. 지정을 하면서 LNG 사가는 나라의 어떤 의중도 좀 존중을 하고 하면서 요즘 카타르가 중국한테 LNG 선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중국의 LNG를 카타르에 많이 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이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LNG를 많이 샀었는데 그 계약이 이제 많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네. 우리가 돈을 넣은 다음에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 쪽으로 LNG선을 몰아야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주는 큰손 고객이니 우리 쪽에다가 발주해 주세요. 이거겠나요?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LNG는 정말 그 뭐랄까요? 고기술력이 요구되는 선박이라고 들었고 한동안은 한국 조선업계에서 LNG선 만든다고 했을 때 일본이 비아냥했었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LNG 선박을 만드냐라고 할 정도로 뭔가 본인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타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에게 거의 몰빵으로 발주도 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더 앞선다면 우린 다른 걸로 좀 뭐랄까 승부를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게 되면은 네. 우리가 상당 기간은 시장 점유율 당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익률이 떨어져요. 아. 왜냐하면 이 시장에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LNG선 시장에 발주가 10척이 나오면은 중국이 지금 3척을 가져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걸 왜 그러냐? 네. 새로 나오는 LNG 수입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이 일단 먼저 내가 LNG 수입할게요 하니까 예. 이제 파는 사람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같은 그런 배가 나오면 배만 수주해야지라는 전략은 우리가 잘하는 전략이긴 한데 예. 이 전략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이익률이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보편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 기술자도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일본으로 그렇죠. 갈 수 있고 그렇죠. 우리도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기술을 일본에서 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해운과 조선을 결합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네. 더 나아가서 에너지와 조선을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면서 예. 이 LNG 개발은 대부분 보면 전통적으로 똑같은 그 문법이 있는데 네. LNG를 사가는 쪽에서의 약속이 이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예. 20년 동안 내가 무조건 LNG 사줄게라는 약속이 있으면 이제 금융이 되고 예. 개발이 되고 설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약속을 해주는 그 나라에서는 내가 이 LNG를 사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설비인 LNG 액화 플랜트를 우리 업체가 지을 수 있게 해줘. 대신에 우리가 금융도 좀 그래 싸게 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LNG 수입할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전 세계 LNG 액화 플랜트 시장의 그 일본 EPC 업체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이 그 부유식 LNG 플랜트라고 하는 예. FLNG의 강자고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70% 이상 만들었지만 네.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떠 있는 그 선체 구조 위에 올라가는 공장 부분 네. 그거는 일본 업체가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 업체랑 삼성중공업이 제휴를 해서 예.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설계도 하고 자재도 보내주고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예. 뭐 JDC나 치요다 같은 업체들인데 일본은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래스카 LNG에서 LNG 만든다. 그 공장은 이제 알래스카 남부에 이제 그 육지에 만들 건데 그거 우리 없으면 못 만들 거야. 우리 기술, 우리 노하우, 우리 어떤 설계 없으면 못 만들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LNG 사가고 대신에 그 LNG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몇십 조를 써야 되는데 네. 그 상당 부분을 다시 자기들이 환수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한 플레이가 무서운 거고 더 예. 나아가서 아예 일본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알래스카 LNG에서 LNG 우리가 그래 한 뭐 600만 톤 사자 대신에 배는 우리 배로 한 3분의 1 넣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결국은 물건을 사가고 금융을 대는 예. 사업 개발주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 쪽에 계신 분들이 선박 금융의 또 중요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또 이런 맥락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갑자기 다시 여쭤보게 되는데요. 저는 LNG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세계 1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부유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부 일본의 기술력이나 엔지니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화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LNG와 관련된 뭐 플랜트든 선박이든 이쪽 분야에 국산화율 뭐 대충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LNG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예. LNG를 만드는 기술이 있고 LNG를 잘 담아서 운송하는 기술이 있고 예. 이걸 다시 기체로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LNG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사실 국산화율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는. 외국 기기, 외국 설계, 외국의 노하우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LNG를 만드는 공장이 국내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산업 기반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국내에 일단 수요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EPC 회사와 일부 유럽계 회사가 꽉 잡고 있고 예. 핵심 장비도 다 미국인이 일본인이 유럽인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인데 예. 이것이 LNG를 만들고 운송하고 다시 기체로 바꾸는 전체 밸류체인에서 여기가 제일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고 예. 우리는 이제 육상 LNG 플랜트에서 이걸 들어가 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네.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려면은 예. 우리 돈으로 외국 가서 LNG 사업 개발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돈이 뭐 20-30조가 우습게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어휴. 개별 기업이 할 만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네요. 너무 크니까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지를 못했고 네. 제가 이제 희망컨대는 2030년 되기 전까지는 네. 꼭 한번 우리 업계가 한번 해야 된다 이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이 제일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큰 분야인데 우린 아직은 접근도 제대로 못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LNG를 쓰는 양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카타르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대거 수입을 해왔는데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LNG 사업을 다시 한번 가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교섭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반대로 카타르에서 하는 양은 줄이고 알래스카에서 사는 양을 늘리는 효과밖에 없는 거니 이게 무슨 기회요인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LNG 수입 계약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LNG 수입 계약은 보통 뭐 15년, 20년, 뭐 길게는 23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예. 우리가 카타르에서 지금 사고 있는 LNG 물량의 계약은 예. 곧 다 끝납니다. 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4천만 톤, 뭐 5천만 톤 사이 LNG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 한 20년은 더 이 물량을 쓸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카드가 됩니다. 네. 이거를 카타르한테 우리가 LNG를 사 쓰는 게 좀 싸 보이고 뭐 배는 우리 거 써준다고 하는데 거기 액화플랜트 건설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옵션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미국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약간 좀 사업의 리스크도 있고 뭐 좀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가서 액화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게 예. 이제는 에너지와 조선과 해운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세상은 지나갔다고 보는 예. 게 왜냐하면 뭐 미국도 이제 막 계산을 하잖아요. 예. 뭐 우리 국익이 되니 안 되니 이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제는 상거래를 하고 에너지를 조달하고 수입하는 그 거래에서 우리 업계가 종합적으로 무엇을 여기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예. 우리가 그 나라 A국, B국, C국이 있을 때 A국한테 이걸 했을 때 A국이 우리를 나중에 지켜줄 건지 B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건지 C국은 우리랑 뭘 주고받을 건지라는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 예. 이제 카타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위협이 생겼을 때 카타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카타르는 돈이 많은 나라긴 하지만 예. 일단 국가 자체는 소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래스카 LNG를 하자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알래스카 LNG가 우리나라에 오는 데 있어서 어떤 해군이 막을 일은 없어요. 예. 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같은 위험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래스카 LNG에다가 일부 투자도 하고 프렌트도 짓고 막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예. 됩니까? 미국과 우리가 이제 우방이지만 더 사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 혈맹이야. 한국 전쟁 때 피를 흘렸어.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76년 전 얘기잖아요. 예. 새롭게 좋은 관계도 더 좋아지려면 계속 새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조선과 해운을 함께 봐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당국자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시각인데 네. 우리는 이제 조선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조선을 산업의 관점에서만 뭐 수주를 얼마 하냐, 이익을 얼마 하냐, 지금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그 시각도 필요하긴 한데 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일본이 보는 시각은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시각인 겁니다. 일본 국가의 안보, 에너지의 조달, 어떤 변화,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시각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요소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 그러면 거의 북극이잖아요. 이 추운 데서 뭔가 그 개발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북극권 에너지 개발 사업들 그린란드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미국이 자꾸 등 떠밀면서 우리 쪽에 극한 지역 좀 개발해줘 대신 니네가 개발해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극한 지방에서도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어떤 필요성 아니면 기술력 이런 게 대두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후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 북극 지역의 LNG를 최초로 개발한 거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가 북극 쪽에 연해 있는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대규모 LNG 플랜트를 건설해서 LNG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게 연간 3천만 톤이 넘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현재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가동하지 않은 설비까지 다 풀 가동이 되면은 그게 5천만 톤 늘어납니다. 러시아가 성공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지금 만들어 놨고 가동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보다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하려는 그 사업의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그게 과연 생각한 대로 원가가 들어가겠느냐,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일정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업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다 있는데 제가 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이 추운 북극에서 가스 캐가지고 LNG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예. 수심이 500m 넘는 바다에서 캐서 LNG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8년에 호주에서 이치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예. 뭐냐면 수심이 500m 되는 바다에서 가스를 캐가지고 바다로 1000km 파이프라인을 깐 다음에 야. 그걸 육상에서 LNG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젝트죠. 그렇네요. 이게 알래스카 LNG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LNG는 육지에다가 파이프라인 까는 거잖아요. 예. 이건 바다에다 깔았어. 그리고 이 공장 가스 캐는 공장이 알래스카에는 지금 있습니다. 네. 바다 이제 그건 육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스는 다 있는 거냐 뽑으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바다 위에 기름을 캐고 가스 캐는 공장 2개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거를 다시 해저 파이프라인 바다의 파이프라인 1000km를 보내가지고 LNG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업이었는데 예.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예. 2년이 지연됐고 예. 비용도 많이 초과가 됐는데 네. 이 사업주가 일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과 프랑스 네. 둘이서 이 사업을 이제 주인으로 돈을 대고 했는데 예. 이 사업이 되게 재밌는 게 그 극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 이거를
일본 조선 업계는 못한다 손들었어요. 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했습니다. 아.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해서 예. 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뿌듯했어요. 예. 이건 우리밖에 못한다. 네. 결과는 뭐냐? 조단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요. 예. 아.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예.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유가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예. 은행들이 돈을 못 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업적 고민하다가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은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물에 떠있는 설비의 수명을 25년 잡고 합니다. 네. 25년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45년으로 이 수명을 늘려요. 예. 그러면서 45년 수명짜리 물건을 만드시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조선업계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만들어 보니까 그런 물건은 알래스카 LNG의 한 할아버지쯤으로 어려운 겁니다. 아. 물에 떠 있는데 45년을 멀쩡한 물건. 예.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돈을 많이 우리는 손실을 보고 뭐 소송하고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요한 거는 예. 그렇게 어렵게 그 사업을 한 일본 에너지 회사가 네. 이 사업으로 1년에 버는 돈이 3조입니다. 매년 버는 돈이 3조. 야. 매년 3조를 40년 동안 버는 거예요. 끝내주네요. 끝내주는. 그럼 보세요.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그러네요. 돈은 누가 법니까? 일본에서 버는. 근데 그 회사가 왜 돈을 버느냐? 예. 이 어려운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고 예. 남들은 볼 때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다에서 가스를 캐냐. 야, 그 가스 폭락했어. 했는데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는 게 예. 어렵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네. 가스를 싸게 줍니다. 아. 이 프로젝트도 가스를 엄청 싸게 받았어요. 예. 호주 정부한테서. 네. 알래스카 LNG 똑같아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가스를 엄청 싸게 줍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설비 짓는 사람의 시각인데 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아이고 북극 가서 왜 합니까? 뭐 파이프라인이 깁니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렵고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예. 가스 주인이 가스를 싸게 주는 거죠. 그렇네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예. 그러면 그게 성공만 하면은 예.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알래스카 LNG 사례를 볼 때 러시아 사례도 봐야 되지만 일본이 호주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저게 좀 떼돈을 버나. 그렇네요.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 야, 이거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래스카라는 어떤 극한의 환경이 다른 베네핏을 주는 요소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사업에 또 한 번 아까 그 이치스 프로젝트처럼 일본이 제일 먼저 숟가락을 얹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일본과 우리가 또 경합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런 위기 요인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일본은 사실은 알래스카 LNG에 아무도 안 붙기를 제가 볼 땐 바래요. 아. 그래서 아주 정말 항상 없다고 할 때 마지못해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 LNG가 2천만 톤 규모인데 이것이 사업이 되려면은 1,600만 톤의 계약이 성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1,300만 톤까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톤 약속했고요. 뭐 태국, 대만, 일본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약속을 해서 지금 중요한 건 사실 그 사겠다는 나라들끼리 밤에 살짝 모여가지고 네, 서로 담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담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협상력을 높이자. 예.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예.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아, 역할 분담을 역할 하자. 분담을 하자. 그러한 어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럼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느냐? 개별 기업은 이거 하면 걸려요. 그렇겠죠. 예, 불법이니까. 그럼요. 이건 정부가 해야 돼요. 예. 정부가 회의체도 만들고 정부 간에 일본 정부도 만나고 태국 정부도 만나고 대만 정부도 만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우리가 바이어로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필요하면 아예 그냥 공동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국익도 올려주고 우리 이익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어떤 조용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또 한 가지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셨던 호주에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미국은 특히 트럼프와 같은 리더십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스 싸게 줄 거라고 생각해서 다 위험 부담해서 다 설비 투자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입 싹 찢고 안 되겠어. 내가 가스를 너무 싸게 준 것 같아. 계약서 그 찢고 다시 쓰자. 비싸게 가져가.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가스 계약에서의 핵심은 가스를 파는 회사와 예. 가스를 운송하는 회사와 중간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상의 계약들인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는 게 이 가스를 파는 회사, 예. 즉 가장 상류에서 가스 파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들입니다. 네. 이 회사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지금 사업에서 가스를 우리한테 파는 입장에서는 갑일 수 있지만 예. LNG를 사가는 한국, 일본, 대만 구매력 합치면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LNG 구매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당신들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해? 그럼 우리도 너한테 LNG 사간다는 거 계약 바꿀게. 아, 상대방이 한번 금도를 어겨버리면 우리도 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배짱도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실 그만한 국력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에너지와 예. 조선과 해운의 결합이 중요하다. 예, 그 얘기하고 그리고 계시죠. 국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사업의 이익을 봐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린 돈이 있어요. 네. 왜냐? 우리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예. 뭐 투자를 여기 하냐 저기 하냐 지금 그렇죠, 뭐 그렇죠. 주식에 돈이 가냐 외국에 가냐 한국에 가냐 돈이 없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예. 장기적으로 이러한 메가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향이 보이면 이게 힘이 됩니다. 네. 중동 국가들 잘 보시면 중동 국가들이 뭐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전 세계 떵떵거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뭐 기대하는 영업이익이 지금 몇백 조잖아요. 예. 이게 그 몇백 조라는 게 중동 웬만한 국가의 연간 GDP예요. 예.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소위 말해서 돈을 그냥 돈을 놔두면 돈을 썩어버립니다. 예. 그 돈을 유형 자산으로 잘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이 요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유형 자산은 제가 볼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그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 산업에서의 자산. 예. 두 번째는 에너지 자산입니다. 예. 저 뭐 전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우리가 더 지분을 늘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그 투자를 해야만 그것이 흘러서 해운 조선으로 이 혜택이 흘러와 가지고 우리 해운과 우리 조선이 더 지속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전략적 비율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이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예. 자본이 좀 충분한 시대인데 네. 이 자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참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 주셨던 웬만한 중동 국가의 GDP 못지않은 이익을 달성한 삼성과 SK 둘 다 에너지와 관련된 계열사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한 또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단순히 배 잘 만드는 나라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에너지와 조선업 해운까지 전부 보는 판을 설계하는 판을 짜는 나라로 거듭내야 된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역사의 주체적인 우리가 주체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의 시각은 그게 좀 의아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들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탑 10이고 문화적 영향력 그다음에 너네가 못하는 게 뭐 반도체도 해 자동차도 해 뭐 로봇도 해 뭐 문화산업도 있어 첨단 기술과 영향력 인구 규모도 우리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중견국은 넘어섰고 예. 뭐 강중국 말을 이제 약간 특이한 말이지만 뭐 강소국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네네. 예. 강대국은 아니지만 예. 거의 그 레벨에 올라가 있는 우리는 강한 나라예요. 예. 부국이에요. 네.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어땠느냐? 아.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의 사고방식 어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볼 때 있어서 다 수동적인 거예요. 아이고 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뭐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막 뭐 내일이면 망할 것 같아.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사람들 입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말이 현실이 되거든 자꾸. 그럼요. 실제 투자도 줄이고 막 그러면요. 네. 근데 네. 현실은 보면은 엉뚱하게 그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야 어디 투자하지? 나 돈이 남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어떤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의식은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우리의 네.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의식이 바뀌어야 행동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